물리학은 무엇을 공부하는 분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대답하기가 조금 망설여집니다. 중고등학교 때 물리학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과목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다른 과목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은 무엇을 공부하는 분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네,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여기에 지금 지구과학 시간에는 어쩌면 이런 구름의 기상도 이런 거 배우기도 하고 또 지구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구의 암석들은 무엇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죠. 그러면 지구과학은 무엇을 공부하는 분야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네, 지구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구과학은 지구가 대상인 그런 분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생물을 보도록 하죠. 그러면 생물은 무엇을 공부하는 분야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생물 시간에 배우는 거 많이 있죠. 요즘은 또 생물 시간에 배우는 것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식물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뭐 곤충은 무엇이 있는지, 또는 뭐 개구리는 어떻게 해부하면 뭐가 되는지, 또는 진화는 어떻게 되었는지, 뭐 이런 것만 공부할 뿐 아니라 유전인자는 뭐가 있는지, 유전인자가 어떻게 그 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나는데 영향을 주는지, 뭐 이런 유전공학적인 이런 것까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죠. 그렇지만 생물은 무엇을 공부하는 분야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냥 대상은 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과목이 있습니까? 화학. 자, 화학은 무엇을 공부하는 분야입니까? 우리 화학 시간 생각해 보면 화학 시간에 뭐 여러 가지 실험하죠. 네, 플라스크에 뭘 담아가지고 이렇게 섞으면 막 연기가 나기도 하고 뭐 새로운 색깔이 나오기도 하고 하죠. 네, 화학 시간에는 무엇을 공부했냐면 물질과 물질이 반응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화학은 무엇을 공부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 대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화학은 물질이 대상이다. 또는 물질과 물질의 반응이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물리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물리 시간에는 무슨 속도도 배우고 도르래도 배우고 빗면에서 내려오는 것도 배우고 그런가 하면 어때요? 뭐 태양 주위에서 막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배우고 원자도 배우고 막 그러죠. 그러면 이런 물리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일지 좀 생각이 안 나기도 합니다. 어쩌면 힘을 배우는 분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에너지를 배우는 분야라고 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정답을 얘기하자면 물리가 배우는 대상은 자연현상 전체입니다. 자연현상 전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한 기분도 듭니까? 네, 사실은 물리의 대상은 자연현상 전체인데 그 자연현상 전체를 모든 자연현상을 전부 다 미주알 고주알 세세하게 다루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물리에서 다루는 것은 자연현상이 돌아가게 하는 기본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의 대상은 자연 전체인데 그 자연 전체가 돌아가는 기본 법칙이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뭐 좀 많이 안 것 같습니까? 네, 물리의 대상은 기본 법칙이다라고 하면 뭐 많이 기본 법칙은 또 뭔지 좀 그렇죠. 그래서 기본 법칙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기본이 들어가는 다른 말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그런 말로 무엇이 있냐면 기본 입자와 기본 힘이 있습니다. 기본 입자, 우리 물리 시간에 배우는 것인데 기본 입자란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를 만듭니다.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물질이 이 기본 입자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 입자에 대한 우리 인간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원소설, 그래서 불, 공기, 흙, 물 이런 네 가지가 어떻게 섞였느냐에 따라서 만물이 다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기본 입자가 뭐라고 알고 있냐면 우리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쿼크와 렙톤이 기본 입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원자가 기본 입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래서 기본 입자란 무엇이냐면 모든 물질을 구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든지 그 기본 입자로 되어 있다. 이게 기본 입자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기본자 들어가는 것으로 무엇이 있냐면 기본 힘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본 힘이라고 하느냐? 기본 힘은 혹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 힘은 4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기본 힘에는 딱 4가지만 있기 때문에 기본 힘이란 그 4가지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면 기본 힘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기본 힘은 중력 또는 만율력, 중력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력, 강력, 양력 이것을 기본 힘이라고 하는데 이 기본 힘이 되는 정의는 뭐냐면 어떤 힘이든지 전부 다 이 기본 힘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4가지 기본 힘 말고도 다른 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만율력은 사실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이 만율력은 질량이 굉장히 커야지만 작용하기 때문에 지구 정도 크기가 질량이 커야지 만율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만율력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작용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눈치챌 수가 없죠. 너무 약해서. 그 다음에 기본힘 중에서 나머지 강력과 양력은 원자 핵 속에 숨어 있어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 보는 많은 힘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의 이름으로는 탄성력, 마찰력, 표면 장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왜 동작하냐면 그런 힘이 동작하는 이유가 바로 전기력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떤 힘이 있으면 그 힘이 왜 동작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기본 법칙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본 법칙이란 뭐냐면 모든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법칙이 기본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리는 바로 그 기본 법칙이 대상이다. 자연의 기본 법칙이 무엇이고 그 기본 법칙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기본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이 물리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리에서 대상으로 하는 이 기본 법칙은 몇 개이겠습니까? 네, 아까 기본 힘이나 기본 입자에서 얘기했지만 기본 힘이나 기본 입자가 숫자가 굉장히 많으면 안 되겠죠. 기본 법칙도 아마 숫자가 얼마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기본 법칙은 딱 한 개입니다. 그 기본 법칙이 바로 뭐냐면 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운 F는 ma가 기본 법칙입니다. 여러분 F는 ma 생각납니까? 네, F는 ma. 이것을 우리가 또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운동 법칙이라고도 얘기하고 운동 방정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식이 바로 기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 F는 ma를 그대로 설명하면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의 질량이 m일 때 그 물체의 가속도가 a면 그 물체가 지금 힘을 m 곱하기 a로 주어지는 힘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F는 ma를 여기서 질량하고 가속도 알면 힘 구하고 또는 힘하고 질량 알면 힘을 질량으로 나누어서 가속도 구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F는 ma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방정식입니다. F는 ma는 사실은 a 대신에 무엇을 쓰냐면 미분을 씁니다. 위치를 물체의 위치를 x라고 하고 이 물체의 위치를 한 번 시간으로 미분하는 것이 속도고 2번 미분하는 것이 가속도인데 이 가속도 대신에 여기다 미분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란 이렇게 식 속에 미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이것처럼 미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면 그 방정식을 풀어야 되죠. 미분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하면 무엇을 푸냐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질량하고 가속도 알면 힘 구하고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푸는 게 딱 따로 있습니다. 미분 방정식 말고 그냥 방정식도 있죠.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건 그냥 방정식이죠. 이거 2차 방정식입니다. 이거 풀어라 라고 하면 무엇을 풉니까? 네, 이거 풀어라 고 하면 X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X가 바로 미지수죠. 그래서 방정식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풀어야 되는지 우리가 압니다. 미분 방정식은 여기 있는 것처럼 A 곱하기 dt제곱분의 d제곱 x 더하기 b 곱하기 dt분의 dx 더하기 x는 0 이런 게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면 이것을 풀어라 라고 하면 무엇을 푸냐 하면 이것도 뭐 x를 푸는 것 같긴 한데 그냥 x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미분이 들어가 있으면 그 미분은 어때요? 항상 분자, 분모 두 개가 있죠. 그랬을 때 d는 미분이라는 의미를 표시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변수는 xt, x는 위치를 표시하고 밑에 t는 시간을 표시하는데 이때 이 미분의 분자에 나오는 x를 뭐라고 부르냐면 종속변수라고 부르고 분모에 나오는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부릅니다. 독립변수는 마음대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에 따라서 변하는 것인데 미분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할 때는 항상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의 함수로 구하는 것. 이게 바로 미분 방정식의 풀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있다면 F는 m dt제곱분의 d제곱 x라고 하는 미분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무엇을 구하는 것이냐면 x를 t 함수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x를 t 함수로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함수란 여기 가로에 있는 t가 독립변수면 독립변수만 집어넣으면 그 함수값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t에다가 오늘을 집어넣으면 물체가 오늘 어디 있었는지 하는 것이 나오고 t에다가 내일을 집어넣으면 이 물체가 내일 어디 있을지 어저께를 집어넣으면 이 물체가 어저께 어디 있었는지 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XT를 구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풀면 그 물체가 시간에 따라서 어디 있을지가 미리 답으로 풀이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체가 하나만 있을 때가 아니라 만약에 3개의 물체가 있다면 그 물체 하나하나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세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체에다가는 F1는 M1 dt제곱분의 d제곱 x1 이런 식으로 1, 2, 3 물체에 대해서 미분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세식을 풀면 각 물체의 위치가 시간의 함수로 구해집니다. 네, 자연현상이란 무엇입니까? 자연현상이란 우리가 그 대상으로 하는 자연현상 속에 물체들이 있습니다. 물체가 없으면 자연현상이 아니죠. 그 물체들이 운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연현상이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죠. 자연현상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으면 그 자연현상을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방금 얘기했듯이 자연현상에 들어가 있는 물체들 모두에 대해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풀면 어떻게 되냐? 물체 하나하나의 위치가 시간의 함수로 다 구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턴의 운동 법칙 말고도 자연에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죠. 그 자연의 법칙들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면 특별한 현상의 규칙성, 어떤 놈들이 규칙성을 가지고 일어나면 그 규칙성을 법칙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뉴턴의 운동 법칙이 기본 법칙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자연 법칙들, 많은 자연 법칙들이 왜 성립하는지 하는 그 이유를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간단한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자연 법칙을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요 하나 딱 본다면 여러분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 이것은 17세기와 18세기에 유럽에서 이제 실험으로 알아낸 법칙입니다. 17세기 영국의 보일은 기체가 있는데 기체에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기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법칙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부피가 2배가 되면 압력은 절반으로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은 실험으로 알아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세기의 샤를은 물체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온도와 부피가 비례한다. 특히 온도를 절대온도라고 하는 온도 시스템으로 표시할 것 같으면 정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두 개가 유명한 보일과 샤를의 법칙이고 둘을 합해서 보일-샤를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보일-샤를의 법칙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압력 곱하기 부피 나누기 절대온도 이렇게 하면 이게 바뀌더라도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이런 보일-샤를 법칙은 17세기와 18세기에 거쳐서 실험으로 알아낸 법칙인데 이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변에 압력하고 부피를 곱하고 온도를 나누어서 나오는 일정한 값, 이 일정한 값은 안 변하는데 이 일정한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9세기에 오스트리아의 볼츠만이라는 사람과 영국의 맥스웰이라는 학자가 이 기체는 분자들로 이루어졌다. 기체 분자들로 이루어졌다라고 가정하고, 왜 가정했다는 말을 쓰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기체 안에 분자가 있는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하고 그 분자 하나하나에다가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했습니다. 근데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해서 하나하나씩 풀려면 기체 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통계적으로 다뤘습니다. 통계적으로 다뤄가지고 결과를 얻었는데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PV는 NKT라고 하는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여기서 N은 여기 라지 N으로 표시한 이 N은 그 부피 속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들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KB는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 특별한 상수인데 이 상수값은 하나로 딱 정해진 상수값이었어요. 근데 이 식을 보면 이게 바로 뭡니까? 저 T를 좌변으로 나눠주면 PV 나누기 T는 NKB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보일-샤를의 법칙이 된 것이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방정식으로 보일-샤를의 법칙이 왜 성립했는지 하는 것을 알아내게 됐습니다.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보일-샤를의 법칙의 우변은 바로 뭐냐면 볼츠만 상수를 그 부피 속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들의 숫자로 곱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물리학이 무엇을 연구하는 분야인지를 알아봤죠. 그랬더니 바로 뭡니까? 자연현상 전체가 대상이고 그 자연현상의 기본 법칙을 다루는 분야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기본 법칙은 F는 ma라고 하는 운동방정식이었죠. 여러분은 이 뉴턴의 운동법칙이 모든 자연법칙이 성립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번 주 남은 강의에서는 물리학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하는 것을 간단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